에어비앤비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실적 발표라는 게 보통은 숫자만 잔뜩 있고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좀 그렇죠. 근데 이번 자료는 좀 달랐습니다. 총 예약 금액, 그러니까 GBB 성장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 헤드라인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 이게 그냥 이번 분기 장사 잘했네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한동안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각이 있었죠. 그걸 뚫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거대해진 기업이 어떻게 다시 전성기처럼 달리기 시작했을까? 오늘 저희는 그 비밀의 열쇠가 담긴 소스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직접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대한 유람선을 돌리는 것 같았다. 아, 유람선이요? 네, 그만큼 방향을 한번 트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주 서한이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쭉 뜯어보면요. 네. 단순히 열심히 노를 저은 게 아니라 배의 설계 자체를 바꾸는 혁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시작점에 하와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코드명이 등장하는데요. 하와이요?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에어비앤비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와이라는 이름 때문에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야 하니까요. 왜 숫자를 먼저 봐야죠? 핵심 숫자들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2025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서 28억 달러. 28억 달러? 그리고 총 예약 금액은 무려 16%나 성장해서 204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예약 건수 자체도 10% 늘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성장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게 이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바로 그 가속화라는 단어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에어비앤비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사요? 네, CEO의 비유가 아주 적적했는데 회사를 2층짜리 집에 비유하더라고요. 2층짜리 집? 네, 처음엔 2층 집으로 충분했는데 사업이 커져서 여기에 10층을 더 올리려고 보니까 아, 기초가 너무 약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앱의 모든 탭부터 시작해서 기술 플랫폼 전체를 거의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기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와...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잉여연금 흐름만 해도 46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와, 10층을 더 올리기 위해 기초부터 다시 다졌다니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겠네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그 하와이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휴양지 리조트 개발하는 프로젝트 같은데 대체 정체가 뭔가요? 하하, 그렇죠. 이름은 아주 여유로운데 내용은 정말 치열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하와이 프로젝트는 에어비앤비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내부 혁신 프로젝트의 코드명이에요. 핵심은 다시 창업 초기, 그러니까 스타트업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스타트업 시절로요? 네, 거대한 조직을 쪼개서 소수의 정예팀을 꾸리고 그 팀에게 아주 명확하고 단일한 미션 하나만 딱 던져준 거죠. 그 미션이 뭐였는데요? 바로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더 쉽게 찾고 예약하게 만들어라.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수백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에만 모든 화력을 집중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레이저처럼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로 이어졌나요? 무슨 혁신적인 신기능 같은 게 나온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세상을 놀라게 할 단 하나의 기능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어요? 네, 대신에 수백 개의 아주 작고 사소한 개선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개선점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검색할 때 필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바꾼다던가 예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클릭 한두 번을 줄여주는 그런 식이었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채기 힘들 정도의 그런 작은 변화들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아까 말한 그 가속화된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건가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바로 그게 이 프로젝트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개선 수백 개가 모여서 2025년 한 해에만 수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천억 원이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뭐 거대한 기능 하나를 몇 년간 개발해서 내놓는 것보다 네. 스타트업 시절처럼 작고 빠른 팁이 사용자의 불편함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해결하는 방식이 오히려 엄청난 가치를 만든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건 에어비앤비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집중, 실행, 학습, 확장이라는 성공 공식을 찾아낸 거고 이제 이걸 회사 전체로 퍼뜨리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이건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 기업병을 치유하고 다시 스타트업의 속도와 집중력을 되찾았다는 선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하와이 모델이라는 성공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적용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가 가격 책정의 혁신이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선예약 후 결제, 리저브 나우, 페이 레이터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금 한 푼 내지 않고 예약을 먼저 확정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잠깐만요. 계약금 없이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예약만 걸어놓고 안 나타나는 노쇼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당연히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리스크보다 고객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리적 장벽이요? 네, 특히 방이 4개 이상 되는 크고 비싼 숙소들은 총액이 몇백만 원을 훌쩍 넘어가니까 결제 버튼 누르기가 엄청 망설여지잖아요. 아, 그렇죠. 부담되죠. 선예약 후 결제는 바로 그 망설임의 순간을 없애준 거죠. 일단 예약부터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요. 와,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기능을 도입하자마자 적용 가능한 예약의 70% 이상이 이 방식을 선택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70%나요? 네. 당연히 대형 숙소 예약률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이 기능은 2026년에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취소율 증가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예약 결정 자체를 쉽게 만들어서 전체 예약 파일을 키우는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거군요. 정말 똑똑한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성공 공식을 적용한 두 번째 분야는 글로벌 확장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에어비앤비 매출의 70%가 단 5개 국가에서 나온다는 점이 좀 의외였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개척하지 않은 시장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하와이 모델의 집중과 실행 원칙이 또 등장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브라질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브라질은 에어비앤비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었는데 현지에 전담팀을 보내서 시장을 깊게 파고들게 했습니다. 그냥 마케팅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요. 그들은 브라질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무이자 할부를 아주 당연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 무이자 할부. 그래서 에어비앤비 결제 시스템에 브라질식 무이자 할부 기능을 도입했어요. 또 카니발 축제 같은 거대한 문화적 이벤트를 그냥 놓치지 않고 현지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죠. 결과는 어땠나요? 몇 년 만에 브라질은 상위 10위권 시장에서 단숨에 5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빠르게 복제되고 있습니다. 인도 예약 건수도 전년 대비 50%나 폭증했고요. 와, 단순히 앱을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서 결제 문화까지 파고드는 디테일이 성패를 갈랐네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숙소의 공급과 품질 관리입니다. 네, 이거 사실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원한 숙제잖아요. 숙소를 늘리자니 질이 떨어지고 질을 관리하자니 수가 줄어들고. 맞습니다. 딜레마죠. 이 딜레마는 어떻게 풀었나요?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아주 영리하게 잡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양의 측면에서는 무작정 호스트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대형 이벤트를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대형 이벤트요? 네, 예를 들어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 맞춰서 파리 지역에만 4만 개 이상의 신규 숙소를 전략적으로 추가했어요. 와, 곧 다가올 2026년 북미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이미 같은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하면 특정 시점에 폭발하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죠. 수요가 확실한 곳에 공급을 집중 투입하는 거군요. 그럼 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50만 개가 넘는 숙소를 플랫폼에서 삭제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건 정말 과감한 결정 같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품질이 낮은 숙소에서 한번 나쁜 경험을 하면 그 고객은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찾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나쁜 경험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최고의 숙소만 모아놓은 게스트 선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 게스트 선호? 이게 정말 역골차기여서 현재 전체 예약의 거의 절반이 바로 이 게스트 선호 숙소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좋은 숙소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고객 만족도랑 예약률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공급과 품질을 둘 다 잡는 것도 대단한데 사실 CEO가 아마존에 비유하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숙소를 넘어서 여행 전체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번째 성장 동력이네요. 네, 여기가 정말 야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CEO의 비유가 이거였어요. 아마존은 책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진짜 통일된 개념은 택배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아,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는 숙소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더 큰 개념은 바로 여행이라는 겁니다. 숙소뿐만 아니라 현지 체험, 렌트카 같은 서비스, 심지어는 부티크 호텔이나 독립호텔까지 전부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숙소 예약 말고 다른 목적으로도 에어비앤비를 쓰나요? 에어비앤비는 숙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바로 그 인식을 깨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뭔가요? 에어비앤비 체험 상품 예약 건수의 거의 절반이 놀랍게도 숙소 예약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요? 숙소 예약 없이 체험만요? 네, 즉 현지에서 쿠킹 클래스를 듣거나 가이드 투어를 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앱을 켠다는 거죠. 이건 체험이 단순히 숙박객을 위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네. 에어비앤비를 전혀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고객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정말 오니마트네요. 체험만 하러 들어왔다가 다음 휴가 때는 여기서 숙소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고객을 확보하는 채널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자, 이제 어떤 비즈니스든 빼놓고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AI입니다. 네, AI. 사실 요즘 너도 나도 AI를 외치고 있어서 에어비앤비의 전략은 뭐가 다를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앤비의 AI 전략이 다른 기업들이랑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보통 AI라고 하면 화려한 검색 기능이나 개인화 추천 같은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가장 어렵고 돈 안 되고 골치 아픈 문제, 바로 고객 지원의 AI를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 AI라고 하면 고객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을 먼저 보여주려고 할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문제 많은 고객 지원부터 시작했다는 건 단순히 AI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해결하고 싶은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범용 AI 챗봇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한 에어비앤비의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방어 전략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AI 챗봇한테 파리 에펠탑 근처에 있는 방 2개짜리 숙소 목록 보여줘 라고 하면 그럴듯한 목록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 정도는 하죠. 하지만 그게 다죠. 그 챗봇이 에어비앤비가 지난 18년간 쌓아온 5억 개가 넘는 진짜 사용자들의 후기, 2억 명의 인증된 신원 정보, 호스트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메시지 시스템. 와, 격차를 아예 벌려버리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그냥 목록을 찾아주는 검색 도구가 아니라 예약 변경, 환불 문의, 호스트와의 분쟁 중재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 이미 북미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 에이전트가 전체 고객 문의의 3분의 1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답 시간은 비교도 안 되게 빨라졌고요. 3분의 1이나요? 네. 앞으로는 음성 기반의 AI 고객 지원이나 다음 주에 여자친구랑 기념일 여행 가는데 바다 보이고 조용한 곳 없을까? 처럼 대화하듯이 검색하는 기능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AI가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AI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전략을 바탕으로 한 2026년 전망은 어떤가요? 이 자신감을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아주 자신감 있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에도 최소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률 가속화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어요. 최소 두 자릿수. 그러면서도 이익률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성장을 위해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공격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호텔처럼 건물을 짓거나 비행기를 사는 등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 프로젝트처럼 작은 성공들을 아주 빠르게 회사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늘 에어비앤비의 실적을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단순히 숫자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둔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역전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첫째, 하와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업의 느린 속도를 버리고 스타트업의 작고 빠른 혁신 DNA를 되찾은 것. 이게 성장 재가속의 핵심 엔진이 되었다. 네,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둘째, 가격 정책, 글로벌 확장, 사업 다각화 등 모든 분야에 이 성공 공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유행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핵심 방어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CEO는 이 모든 확장을 여행이라는 하나의 큰 개념으로 묶었습니다. 아마존의 통일된 개념이 택배 상자였던 것처럼요. 아,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고 즐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숙소 예약 말고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의 앱에서 완벽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게 실시간 번역이든 현지 교통편 예약이든 여행 가방 배달 서비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쩌면 에어비앤비는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바로 그것을 다음 하와이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